안녕하세요. 분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5강 전두환 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61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07에서 109쪽, 110에서 11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우리 많은 시간 달렸어요. 이제 정말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정리하고 이번 시간 어떤 내용 공부할지에 대한 아웃라인 잡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결국 60년, 63년부터 79년까지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건 여러분들 이승만 정권이랑 비슷해요. 경제 위기에서 시작하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직접적 그 원인, 4.19 혁명의 직접적 원인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3.15 부정선거였지만 또 다른 원인은 경제 위기, 50년대 후반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더 분노했다 그랬었죠.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파동? 2차 석유파동. 1차가 아니에요. 1차 석유파동 때는 오히려 우린 경제가 성장했어. 왜 그랬지? 1차 석유파동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석유 의존도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때 중동특수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어요. 1차 석유파동 때는. 하지만 2차 석유파동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YH 무역, 부마 항쟁 이런 것들이 연달아 터지고 이제 정권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암살당하게 되죠.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인 다음에 나는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서 이제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정말 김재규가 말한 대로 야수는 죽고 민주주의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대통령, 임시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아닙니다. 박정희는 죽었어도 아직까지 유신헌법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야.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간선제, 누구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그래서 최규화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야수가 등장을 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5.16 쿠데타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두환 세력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12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야 겨울이 끝나고 그 차디찬 겨울 유신이 끝나고 봄이 오나 싶었는데 왜 또 군인들이 나라를 독재로 이끌어간단 말이냐? 독재, 군인 독재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의 봄, 유신 헌법 철폐해라. 전두환 신군부 물러가라. 라고 한 시민들의 외침에 대한 전두환의 답은 응 아니야. 탱크 보내. 계엄령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탱크로 다 밀어버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때 대학 다니실 때였거든요. 저희 부모님 60년생이셔가지고 수업 받은 기억이 없대요. 학교가 문을 닫았대. 학교 가니까 탱크가 막 깔려있고 학교가 가지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레포트 냈더니 한 학기가 끝났대. 오늘날 같은 난리 나죠, 여러분들. 근데 계엄령이 확대되고 국회가 해산되면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런 전두환의 신군부의 이런 포갑적인 계엄령, 독재 시도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 전라도 광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면 그 택시 운전사라든가 그런 영화들 한번 볼 수 있게 되지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저번에 제가 간단히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개를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전남도청, 그러니까 지금 신 건물 말고 옛날 건물 있죠. 구 전남도청 건물에 가면은 당시 마지막까지 버티던 시민군과 계엄군의 전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계엄군들이 그 총 쏜 게 벽에 남아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보면은 같은 국민을 향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여러분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광주 민주화운동 치면은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해요. 진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이 자기 나라 국민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잔인한 행태를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좀 비위 약한 친구들은 좀 충격을 받기도 해요,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걸 대학 가서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처음에 좀 의심했어요, 약간. 진짜? 진짜 이 정도까지 했다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실제로 저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그 세대 있죠? 그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명절에 가서 광주 하면은 야, 광주 빨갱이야, 광주 빨갱이 폭동이야 라고 말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성장하던 시기 전두환 정권은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한 다음에 광주를 빨갱이 폭동으로 둔갑을 시켰어. 말죠?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일으켰을 때 광주를 완전히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언론 다 통제하고 광주는 빨갱이의 폭동으로 교과서에도 가르치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어. 그 진실을 왜 덮어버린 거야.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진 게 뭐냐? 당시 푸른 눈의 그 전도사라고 하는 독일 기자 위르켄 한츠피터가 한 택시기사, 서울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로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그런 다음에 그걸 전 세계에 딱 터트린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의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했던 게 택시 운전사야, 얘들아. 그 실화예요. 위르켄 한츠피터.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얘들아,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광주를 폭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든 언론과 교육이 광주를 폭동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한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 근데 그 일베 그 버러지 같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정말 아닌 거 아닌 거죠?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꼭 그런 잘못된 건 여러분이 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라도 일베에서 쓰는 용어 쓰지 마. 뭐네 막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 막 뭐뭐 했누이기야 이러고 막 부릉부릉 하던데, 얘들아.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진짜 쓰지 마세요. 정말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외침은 계엄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이제 본격적인 군부 독재를 실행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역사 어설프게 아는 친구들이 뭐 북한에서 개입한 증거가 있다는데 하는데, 얘들아, 이미 역사학계에서 논증이 다 끝난 주제야. 반박 다 돼 있는 주제고요. 심지어 전두환 본인도 누가 인터뷰할 때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때 전두환도 그게 뭔 소리야? 전두환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얘기야. 그런 대도 않는 이상한 찌라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두환이 피로써 진압을 한 다음에 권력 장악을 위해 만들었던 신군부의 기구가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거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 유신헌법 때 나왔던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로 구분하라고 했었죠. 자, 이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만든 다음에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잡아들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기구가 삼청교육대예요. 교육대? 쌤, 내가 교육대 뭐 하는지 알아요. 교육대 그 초등학교 교사 만드는 데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가야 된다며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삼청교육대는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도 나오고 프린트에도 나오지만 이게 보면 뭐 하고 있어? 우통깐 젊은 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나무 막대기 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삼청교육대는 만든 명분은 이거야. 사회의 악을 일수하겠다. 이 사회에 뭐 깡패, 불량매, 뭐 이런 양아치들,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놈들을 잡아들이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 쓰레기들을 재교육하는 곳이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인데 이건 명분이야.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조폭들, 깡패들, 양아치들, 이 사회에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잡혀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삼청교육대 대다수는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악을 일수하겠다는 명분으로 본인에게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을 잡아들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뭐 하냐? 삼청교육대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들 때 뭐 구타 폭행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세워. 그런 다음에 자, 식사 시간이다. 근데 앞에 뭐가 있냐? 뭐 이런 거야.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조교들이 있어.
삼천교대 이런 거야. 조교들이 이렇게 막 서 있고요. 앞에 통을 하나 만들어놔. 그 통. 그리고 여기다가 뭘 깔아놓냐? 오물. 푸세식 화장실 가봤나요? 똥 오줌 그 오물 있죠? 그 오물을 통에다가 부어놔. 그리고 교육생들을 모아. 자, 1열부터 나와서 고개 받고 먹는다. 실시. 넌 할 수 있겠어? 그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더러운지 알죠? 그 똥이 올라있는 그거에 고개를 받고 먹으래. 그럼 하나님이 뭐야 이러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조교들이 이제 몽둥이 들고서 야, 가. 앞으로 안 가? 고개 박으라고 새끼들아 이러고 이제 고개 박을 때까지 후드를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똥오줌 먹게 하고 뭐 그런 진짜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너 공부하라고 대학 보냈더니 민주화 운동을 해? 너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폭행 구타해. 완전 반병신을 만들어놔. 다시 이런 사람이 나와서 민주화 운동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완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심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병신 장애인 된 건 기본이고 그 정서장애, 육체장애, 심지어 죽어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통폐합해요. 본인에게 반대하던 그 뉴스랑 신문사들을 통폐합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아, 근데 봐봐.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죠? 전두환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전두환이 반란을 통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군인 정치인일 뿐이지 아직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래, 박정희 죽고 나서 지금 명목상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발된 최규하예요. 최규하. 근데 지금 이제 박정희래. 전두환의 신군부가 반란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해 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명목상인 대통령은 누구? 최규하였어. 권력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도 치워버리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도 삼천교육대 다 처집어 넣어버리고 더 이상 본인을 방해할 세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명목상의 대통령이었던 누구를? 최규하를 사퇴시켜버립니다. 협박해요. 물러나!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최규하는 버티려고 노력은 했지만 버틸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최규하가 사퇴를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요. 허참. 네. 이렇게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전두환은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을 뽑아줬을까? 국민이었을까? 아니지. 아직까지 이 나라의 헌법은 뭐예요? 아직까지 뭐야? 그래, 유신이야. 지금 유신은 사라진 게 아니라고. 11.6으로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여전히 이 나라의 헌법은 유신 헌법이에요. 그럼 최규하가 사퇴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때 당연히 무슨 헌법에 의해?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렇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있었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법을 한번 더 바꿉니다. 왠지 알아? 쌤, 왜 바꿔요? 그냥 유신헌법 그대로 끌고 가면 되지. 근데 얘들아, 전두환은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의외로 굉장히 독사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거든? 전두환도 알아. 나는 박정희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박정희 때야 나라가 워낙 혼란하고 가난했으니까 나름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이 나라는 여러분 이미 경제적으로 성장한 탄탄한 나라란 말이야. 나는 박정희랑 똑같이 유신헌법 하려고 그러다가 날라간다. 그러니까 적당히 액션. 나는 박정희처럼의 독재는 안 한다는 액션을 보여줘야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때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유신헌법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해서 바꾼 거야. 착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8차 개헌을 합니다. 유신헌법이 7차 개헌이었잖아, 얘들아. 이제 8차 개헌으로 다시 한번 법을 바꿉니다. 이 8차 개헌은 여러분들 뭐냐면 일단 대통령 간선제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쌤? 근데 유신헌법 때는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뽑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은 누가 뽑는 거냐면은 대통령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 바뀐 법에 의해서는 대통령은 간선제는 간선제인데 이제 유신헌법 때처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신헌법이랑 차이가 뭐냐?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고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고 또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죠? 6년. 중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임기가 7년입니다. 그리고 단임이에요.
난 딱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전두환도 알아. 본인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랑은 달라. 난 박정희 때처럼 임기 6년에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 딱 7년만 할게. 나 딱 깔끔하게 7년 한 번만 하고 물러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서 박정희 유신헌법이랑 전두환의 8차 기원 비교하는 게 나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냐, 임기 6년의 중임 제한이 없느냐, 임기 7년의 단임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되게 잘 나와요. 특히 임기 가지고 구분하면 돼. 7년이냐 6년이냐. 럭키 세븐 7년은 전두환밖에 없어요. 뭐 럭키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잘 봐. 지금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전두환이 여러분들 이때 대통령이 됐을 때가 몇 대 대통령이냐면은 11대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가 이제 5대부터 9대 대통령이었고, 최규하가 임시지만 10대 대통령이 됐고, 그지? 그리고 최규하 사퇴시키고 전두환이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 헌법에 의해서, 봐봐, 순서 봐봐, 11대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지? 그리고 11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한 거야? 법을 바꾼 거야. 난 유신헌법 유지 안 할 거야. 난 박정희랑은 달라. 나 7년에 한 번만 할게. 하지만 간선제거든? 이거 이제 어쨌건 11대 대통령이 되고 유신헌법을 8차 개헌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 여기까지 이해가요? 11대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이 되고 법을 바꿨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세탁을 합니다. 나는 박정희랑은 달라. 그래서 본인이 바꾼 헌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선돼. 그래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합니다. 이해가요? 여러분 네이버에 전두환 치면은 그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인데 11대 대통령은 되자마자 바로 12대로 넘어와. 1년 만에. 그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 11대 대통령이 됐어. 근데 꼬리표가 다 붙어있단 말이야. 유신헌법으로 당선된 대통령. 사람들이 유신이랑 전두환을 연결짓는 거야. 저 새끼 저거 박정희가 똑같은 새끼야. 유신으로 대통령 된 새끼야. 이러니까 이 전두환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 당선되고 법 바꾸고 나는 유신헌법으로 된 대통령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바뀐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해서 바뀐 헌법, 8차 개헌으로 바뀐 헌법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유신이랑은 관련 없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쇼 하는 거죠. 1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돼. 1년 만에 두 번 대통령이 돼요. 11대에서 12대로. 훌륭하신 분이죠. 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그러니까 전두환은 유신헌법을 통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8차 개헌을 통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5공화국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5번째 공화국이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공화국 이승만, 2공화국 장면, 3공화국 박정희, 4공화국 유신, 그리고 5공화국, 5번째 공화국이다 라고 본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전두환이 내걸었던 모토가 뭐냐면 정의당의 구현이에요. 정의, justice. 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전두환의 모토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의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지금 좀 비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얘들아 정치인들의 명분이야. 가장 그 관련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미지 세탁을 해야 되니까. 전두환은 여러분들 본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봐봐. 어쨌건 본인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법 바꾼 다음에 나는 유신에 의한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바뀐 헌법에 의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서 선거인단에 당선된 대통령이야. 난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이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 또 증거가 뭐냐면 전두환은 본인 이미지를 위해서 언론을 엄청 통제합니다. 이때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려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박정희보다 뛰어나. 박정희 유신 정권을 상징하는 자료가 뭐냐면 신문이 비어있어. 박정희 당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신문이 이렇게 있잖아. 신문에 빈칸이 뻥뻥 뚫려 있어. 빈칸이. 이게 뭐냐면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그 신문사에는
광고를 안 넣어주는 거야. 정부가 말하는 거야. 회사들한테. 야, 뭐 예를 들어서 현규일보가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 현규일보에 광고 넣는 새끼는 각오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안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빈칸이 뻥뻥 뚫려 있는 게 그 박정희 때의 신문, 유신여군 때의 신문이야. 근데 전두환은 이런 보기 안 좋잖아. 누가 봐도 이건 언론 통제하는 거 아니야? 신문에 빈칸이 뻥뻥 뚫려 있으면은. 전두환은 애초에 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신문에 못 실게 하는 게 베스트 아닌가? 그래서 언론사에 신문 나오기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딱 줘. 야, 신문 만들 때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문 써야 돼 라고 신문 기사를 보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미리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신문 기사를 썼는지 검열을 해요. 신문 내기 전에. 그리고 이 보도 지침으로 신문 기사가 안 써져 있으면 그날은 신문 못 나오는 날이야. 아예 발행을 안 시켜. 그래서 모든 신문사가 정부가 정해주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사를 써야만 합니다. 실을 수 있는 기사, 실으면 안 되는 기사. 당연히 전두환에 대한 비판은 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 뉴스를 뭐라 불렀냐면은 땡전 뉴스라 불렀다. 땡전 뉴스. 우리가 뉴스 나올 때 어때요? 9시 뉴스 보면은 빠바바바바 빠라밤 빠라밤 이거 막 음악 나오고 이제 하고 이제 아나운서가 나오자마자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뉴스의 그 오프닝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러고 아나운서들이 말을 하잖아. 그 당시 뉴스는 땡 하고 뉴스가 시작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기사는 전두환 뉴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얘들아 어떤 게 가장 처음 나오니?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관심 많은 문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게 모든 그 뉴스의 첫 번째 주제란 말이야. 확진자가 오늘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잖아. 중요도 순으로 그 기사를 배정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땡 하면은 오늘은 전두환 각하께서, 오늘은 전두환 각하께서, 오늘은 전두환 각하가 점심으로 돈가스를 드셨고, 오늘은 전두환 각하께서 포항제철공장을 방문하시고, 오늘은 전두환 각하께서 뭘 하시고,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 쾌변을 하시고, 이런 거 땡 하면 무조건 전두환 하루 일대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땡전 뉴스라 불렀어요. 뻥 아니고 진짜 리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전두환을 좋아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전두환은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당근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박정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였다면 전두환은 밀당의 달인이에요. 밀당을 엄청 한다는 얘기야. 자, 봐봐. 이렇게 보도지침이랑 땡전 뉴스, 뭐 삼총교육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만한 당근도 줍니다. 교복과 해외여행을 자율화시켜요. 자, 여러분, 교복이 자율화라고? 선생님, 교복 안 입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교복이 사라졌던 유일한 시대가 있대요. 이때 그 전두환 대통령 당시,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교복이 없었어요.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교복을 없앴어.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쌤이 막 아침마다 야, 크로프 신지 말라 그랬지. 운동화용 실내화 신어. 너 왜 위에 사복이야? 맨날 우리 아침마다 실갱이 하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복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라? 쌤 그럼 해외여행 마음대로 못 나갔어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나가지. 원래 우리 해외여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원래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무나 못 나갔어. 박정희 정권이 어떤 정권이니 얘들아. 머리 가지고 미니스커트 가지고도 사람들을 옥죄던 정권이야. 근데 전두환은 나는 박정희랑은 다르다. 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교복 입지 마. 사복 입어. 해외여행 박정희 못 나가겠지? 난 너희 나가게 해줄게.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도 사라져. 박정희 때는 여러분들 야간 통행이 금지였어. 이게 뭐냐면은 12시만 되면은 온 나라에 사이렌이 울려. 무엥 사이렌 울려. 그때 사이렌 울리면 12시부터는 통행 금지. 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옛날 그 드라마 보면은 박정희 때는 사람들이 막 11시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엄청 서둘러서 집에 가. 왜? 12시가 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경찰 잡아가거든. 전두환은 뭐하러 그런 거네? 야, 12시가 됐건 새벽이 됐건 나가서 놀아.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거기다가 과외랑 학원도 전면 금지. 이게 여러분 원래 그 과외랑 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 빈부격차의 상징이기도 하잖아. 강남 8학군 대치동에서 1타 강사에 수업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학원비 과외 받을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두환은 좋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야, 어디 교육을 돈 가지고 해. 공교육이 있는데 사교육 금지.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들 이 입시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을 금지시킨 정권은
전두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못 나올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학원이랑 과외를 금지시켰어요. 상상이 가, 얘들아. 메가스터디건, 이투스건 뭐 다 그냥 금지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지. 불법 과외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막 대학생들이 담 넘어가지고 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번 봐봐, 얘들아. 봐봐. 이 집중. 전두환은 법을 바꾸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고 본인을 나는 유신 박정희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공화국 봐봐. 전두환 정권의 모토가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언론을 최대한 통제해서 본인에 대한 좋은 기사들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근을 던져줘요. 교복 입지 마. 사복 입어. 해외여행? 마음대로 나가. 아, 새벽에 나가 놀고 싶어? 나가 놀아. 과외학원 하지 마. 모두가 평등한 교육. 이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야 불만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할 만한 거 아니야? 다 같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거니까. 사실 강남 8학군에서 학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을 봐봐. 왜 이런 당근 던져주는지 알아? 생각해봐. 왜 전두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아 자유를 줄까? 놀게 해야 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는 머리도 못 길러, 미니스커트도 못 입어, 야간 통행도 안 돼, 해외여행도 못 나가. 사람들을 정말 통제했잖아, 사생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정권에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를 정치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 정치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잖아 라는 거야. 그 결정판이 뭐냐면 바로 와우 3S 정책입니다. 세 개의 S라는 건데 이 S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포츠, 스크린, 섹스예요. 제가 바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게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야.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교육 우민화 정책 배웠죠? 어리석은 소처럼 일하기만 하는 국민. 그게 비슷한 거야. 정치에 관심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3S의 첫 번째 뭐라고요? 스포츠.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하나팬 있으신가요?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 하나팬? 뭐 LG 트윈스도 있고 뭐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여러 팀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봐봐. 그런 프로야구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 기아 타이거즈,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였거든? 이게 광주 지방이야. 전라도 지역이 이제 기아. 경상도 지방 뭐 있어요? 부산, 롯데.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하면 그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 팀이 있고 이렇게 딱 붙으면 지역 감정까지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 전라도 사는 광주 사람들은 기아 응원하고 부산 사람들은 롯데 응원하고 막 경쟁 붙잖아. 그런 지역에 기반한 프로야구 스포츠를 처음 만든 게 전두환 때예요. 왜? 일단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주는 거야.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프로야구나 구경해. 그리고 왜 지역에 기반 두는지 알아? 지역 감정. 전라도고 뭐 충청도고 경상도고 똘똘 뭉쳐서 정권에 대항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기반을 둔 팀을 응원하면 상대 지역이랑 갈등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럼 스포츠, 지역에 기반한 프로야구 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여러분 옛날 영화, 진짜 박정희 정권에 나왔던 옛날 영화 보면 얘들아 지금은 12세, 15세만 돼도 키스랑 뽀뽀는 기본으로 나오죠? 그땐 얘들아 키스랑 뽀뽀가 어딨어. 그때는 성인 영화라고 해도 이제 남녀가 잠자리에 가시잖아요. 배드신이 어딨어. 딱 어떻게 나오냐면은 남녀가 이제 서로 탁 쓰러져. 그럼 촛불이 확 꺼지고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 벼락이 펑 치고 파도가 철썩하고 다음날 봤더니 애가 태어나 있어. 그런 식의 연출이에요. 성인 영화도, 19세 영화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에서 그런 좀 성적인 부분을 되게 통제했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스크린. 성인 영화 마음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옛날, 이거 너무 옛날 영화긴 하지만 뭐 젖소 부인 바람나는 거 뽕 시리즈 그런 옛날 성인 영화 있잖아요. 다 전두환한테 나온 거야. 그런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성인 영화 마음껏 만들어라. 배드씬이고 섹스씬이고 키스씬이고 마음대로 넣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더 빠져드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스. 유흥업소들 있죠. 유흥업소. 그런 성매매. 그런 게 박정희 때 엄청 통제했거든? 근데 이때부터 다 풀어줘요. 그런 거. 유흥업소가 먹어. 그러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게 바로 3S야. 사람들에게 정말 유흥과 황락과 즐길 거리를 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3S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전두환은 운도 좋은 게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삼저호황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삼저호황.
삼저, 세 가지가 낮다라는 거예요. 낮을 저자예요. 높을 고의 반대 있죠? 고저, 낮을 저. 세 가지가 낮아서 호황,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건데 뭐가 낮냐? 첫 번째가 저달러,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금리, 그리고 마지막이 저유가예요. 달러가 낮고 금리가 낮고 유가, 기름 가격이 낮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 달러의 가치가 낮으면 뭐가 좋으냐? 수출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봐봐. 저 달러는 뭐에 좋다고? 수출할 때 유리하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봐봐. 그리고 1달러가 500원이라고 쳐보자. 자, 어떤 게 더 수출에 유리하겠니? 예를 들어 생각해봐. 우리가 TV를 만들어요. 이 TV는 우리가 해외에 팔 때 10달러에 팔아. 그럼 봐봐. 1달러가 1,000원의 가치를 가질 때는 물건이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TV 한 대가 10달러니까 1000 곱하기 10? 만원이죠, 만원. 그지? 근데 1달러가 500원의 가치를 가지면 10달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5,000원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해가, 얘들아? 그러니까 1달러가 얘들아 1,000원일 때 높은 가치인 거야? 500원이 높은 거야? 당연히 1달러가 1,000원인 게 달러의 가치가 높은 거지. 그치? 1달러가 500원이라는 건 달러가 그러면 가치가 낮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출할 때는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같은 10달러인데 1,000원일 때랑 500원일 때랑 물건이 가격이 2배가 차이 나잖아. 근데 이때 달러 가치가 엄청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때 엄청 유리했어. 이때 저 달러 때문에 엄청 수출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 이자도 엄청 낮았어. 그래가지고 이때 이자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출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도 유리한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게 뭐 때문이야? 2차 석유 파동. 석유 가격이 뻥 뛴 거잖아. 근데 이걸로 석유 산유국들이, 중동 지방 애들이 전 세계한테 욕을 쌍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특히 미국도 엄청 불편했어. 야 너네 언제까지 새끼들아 석유 가지고 장난칠 거야? 해가지고 전 세계한테 욕을 쌍욕 바가지를 먹은 다음에 얘네들이 석유 가격을 왕창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가, 이 석유 가격이 엄청 내려가요. 봐봐. 근데 얘들아 이 석유 가격이 내려지면 우리가 어떤 점이 좋아?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중화공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끝났죠. 그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근데 석유 가격이 내려가네? 뭐 하기 좋아? 중화공업으로 경제 개발하기 엄청 좋겠죠? 그래서 기름 가격이 내려가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화공업 위주였던 우리나라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경제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개념만 제대로 봐봐. 집중! 3S 정책으로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멀게 했고요. 프로야구, 스포츠 스크린 인덱스. 그리고 3저, 세 가지 가치를 낮게 함으로써 경제도 성장했다. 저달러를 통해서 수출이 유리해졌고요.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도 유리하고 저유가를 통해 경제까지 개발했다. 그래서 얘들아 3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3저를 통해서 경제가 엄청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그리워하시는 어른들이 많아. 이제 쌤 할머니도 전두환 정권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때가 물가가 안 올랐대. 경제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로 가장 살기 좋았던 때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좋아. 우와, 교복도 안 입어, 해외여행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 과외랑 학원 안 해도 돼,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경제는 성장해.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치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하여튼 운 좋죠. 박정희가 무너져서 얼마나 통곡하겠니. 자기는 석유 파동으로 그렇게 엿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호황을 맞이했다니.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게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전두환이 던져줬던 이런 당근에 배불러서 기분 좋다 이러고 말았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배부른 돼지로 전락했을 거고 독재 정권은 연장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두환이 아무리 달달한 당근을 던져주어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아먹느라고 그래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됐지 뭐, 정치고 뭐고 독재하건 말건 나만 배부르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여러분들
대통령 다시 당선된 게 언제야? 81년이지, 그지? 본인이 8차 개헌을 해서 바꾼 법에 의해 당선된 게 81년이잖아. 이 법 내용이 뭔데, 8차 개헌이? 임기 7년 단임이라는 거잖아. 81 더하기 7은 88년이죠. 88년 임기가 끝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인 87년부터 관심이 곤두선 거야. 전두환이 정말 물러날 것이냐, 그리고 전두환이 물러나고 이 나라에 자유가 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막 증폭할 때였어. 전두환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독재정권 이번에야말로 약속시켜라, 이번에야말로 독재정권 물러가라 라고 하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뭘 또 시위했냐면은, 얘들아, 전두환은 비록,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본인이, 이거 중요한 애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일단 대통령이 됐던 거는 유신헌법이었죠, 그죠?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8차 개헌으로 법을 바꾸고 대통령이 됐지. 근데 8차 개헌 내용이 뭔데? 임기 7년 단임.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7년이고 단임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전히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간선제. 국민이 뽑는 직선제가 아니잖아, 그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전두환 팬클럽이야, 이거.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박정희 팬클럽이면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두환 팬클럽이에요. 이때 대통령이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 얘들아? 체육관, 넓은 체육관에 전두환을 좋아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다음 대통령 전두환 찬성하시는 분, 예요! 이러고 끝났어. 그 체육관 대통령이라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군부 독재가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얘들아, 전두환이 반란 일으킬 때 전두환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태우거든. 전두환의 오른팔, 전두환의 친구자 전두환의 오른팔이야. 그때 이미 전두환과 노태우 얘기가 끝났어. 야, 전두환이 말하는 것이, 태우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내가 임기 7년 단임제 만들어놨어. 근데 어차피 간선제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못 뽑아.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 끝나면은 너가 해. 이런 식의 약속이 다 끝났어. 그래서 실제로 전두환 그 세력 내에서는 전두환 물러나면은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노태우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으니까 우리 쪽 사람이 된다. 이미 약속이 다 끝났어. 근데 국민들이 바보야? 다 알아.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야. 법 바꿔라. 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선거인단이고 나발이고 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지 못하느냐? 대통령은 누가 뽑아야 한다? 국민이 뽑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 돌려다오. 직선제를 돌려다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간선제가 유지되는 한 독재 정권은 끝나지 않는다. 전두환 끝나고 노태우 들어오고 또 군부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선제로는 독재 정권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직선제를 달라! 라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 물러날 때쯤 돼서 법 바꿔라 이거죠. 다음 선거만큼은 간선제가 아니라 뭐로? 직선제로 하게 해다오. 88년 선거만큼은 직선제로 하게 해다오. 시위를 하는데, 그때 처음 이런 시위를 주도했던 건 누구냐? 대학생. 저희가 대학생은 아니지만 저도 대학생이었죠, 여러분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대학생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대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시위하던 대학생 중에 한 대학생이 죽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박종철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게 돼.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잖아, 서울대. 근데 박종철이 이제 직선제 돌려다오, 군부독재 물러가라 시위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경찰이 박종철을 고문해요. 이 새끼가, 야, 서울대까지 가는 새끼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새끼야, 어디 민주화 빨갱이 운동이나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막 애를 잡아서 고문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다니던 대학생 박종철 군은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치사, 죽어요. 근데 이때 이 이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했냐면은, 여러분, 박종철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니?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간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경찰에 연락한 거예요. 박종철 부모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박종철 군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 부모님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봐봐. 사람이 죽었으면 일단 부모한테 시신 확인시켜주고 사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과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모한테 연락할 때 이미 박종철은 화장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시켜버린 거야.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냥 애를 화장을 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딱 인멸시킨 다음에 박종철 부모님이 왔을 때 부모님 앞에 놓여져 있던 거는 화장당한 박종철의 잿가루, 화장가루였어요. 당신 아들이요. 그리고 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에다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가 동의했다. 부모 동의하에 화장했다. 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서울대 다니다가 죽었는데, 서울대 아니더라도 자식이 죽었는데 경찰서 갔다가 부검도 안 해보고 화장에 동의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언론에 뭐라 보도했냐?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거든.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경찰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잖아.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한 거야. 박정천 군이 왜 죽은 겁니까? 경찰에서 고문한 겁니까? 멀쩡한 대학생 고문해서 죽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기자들이 몰려오니까 당시 언론에 뭐라 발표했냐? 우리는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박종철 군을 불러서 학생, 아니 그 왜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런 반정부 시위를 하는 거야? 왜 그런 행동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거야? 했는데 박종철 군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을 못 하더라. 벌벌벌 떨기만 하고. 그래서 이걸 신문하던 경찰이 답답하니까, 아니 학생 떨지만 말고 말을 해봐. 아니 학생 왜 시위했냐고, 학생 왜 시위했냐고 하고 책상을 턱 치니까 애가 옥 하고 죽었대요.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옥 하고 죽었대. 진짜 리얼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턱 치니 윽 하고 죽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야, 뭐 얼마나 세게 친 거야? 이거 게임이야 게임? 쿵 하고 뭐 에어본 시킨 거야? 누가 믿어, 얘들아. 실제로 뭐였냐면은 애를 물고문하다가 폐에 물이 차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애를 화장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당시 박종철을 부검했던 의사, 그 화장하기 전에 이제 경찰도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가 물 먹고 기절하니까 의사들 불렀단 말이야. 그 박종철 막 살리려고 심폐소생술하던 의사가 양심정원 한 거예요. 심장마비 아니다. 폐에 물이 차 있었다. 폐에 물이 차 있었다는 건 뭐야? 물고문했다 이거예요. 의사들 양심 고백한 거야. 심장마비 아니다. 폐에 물 차 있었다. 경찰에 물고문으로 죽었다. 해서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멀쩡한 대학생을 고문해서 죽여놓고서는 심장마비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다니 해서 시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4.19 혁명. 4.19 혁명 때 누가 죽었죠? 마산상고 17살 김주열 군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최루탄이 얼굴에 박혀 그 시체가 발견돼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들. 4.19 혁명 때는 다시 마산상고 다니던 김주열 군의 그 최루탄 박힌 시신이 그 원인이 되어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면, 지금은 박종철의 고문치사, 이걸로 온 국민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은 김주열의 죽음. 지금 우리가 공부할 6월 민주항쟁은 누구의 죽음? 박종철의 죽음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4.19 혁명은 김주열의 죽음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의 죽음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죠. 독재 정권 물러나라. 독재 타도.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느냐? 개헌. 법 바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 간선제 싫다. 야, 유신헌법이건 8차 개헌이건 결국 본질은 대통령 간선제 아니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못 뽑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대통령을 뽑느냐. 대통령은 누가 뽑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주인인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 간선제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직선제를 돌려다오.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두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응, 아니야 였어요. 전두환은 나는 법을 지킬 것이다 해서 4.13 호헌조치라는 걸 내립니다. 자, 여러분 자 집중해 얘들아. 호헌, 호위하겠다. 지키는 호자야. 뭘? 헌법을 지키겠다. 자, 지금 전두환이 지키고자 하는 헌법은 몇 차 헌법이에요? 다시 한번 좀 위에 적을 걸 그랬다 이거를. 8차 개헌. 본인이 바꾼 8차 개헌 있죠?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 있죠? 나는 이 헌법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게 호헌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고자 하는 헌법은 몇 차 헌법?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인 이 8차 개헌,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키고자 하는 이 헌은 8차 개헌,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그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 요걸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게 호헌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딴 호헌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얘들아, 혹시 영화 1987 보셨나요?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영화, 김태리 씨랑? 김태리 씨 맞나? 여주인공?
그때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광장에 모여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쳐요. 너가 말하는 호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8차 개헌 철폐해라. 우리는 호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은 사람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4.13 호헌 조치로 헌법을 8차 개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호헌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6월 민주항쟁 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호헌을 원하지 않는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를 돌려다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고 이때 이게 영화 1987이야 얘들아. 박종철의 죽음부터 사람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통한 6월 민주항쟁을 이야기했던 그 과정을 담은 게 영화 1987이에요. 하정우랑 그 강동원 나왔던 영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한열이라는 분이에요. 아까 그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호헌 조치에 반발하면서 6월 민주항쟁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뒷장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사진 나오죠? 박종철 추모제, 박종철의 그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래 보면은 동료들에 의해 옮겨지는 이한열이라 그래서 여기 쓰러져 있는 분 계시죠? 연세대학교 티를 입고 있는 이분이 이한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대학생의 숭고한 희생으로 사람들이 더 거리로 나오게 돼요. 이한열의 죽음 이후에는 시위가 얼마나 확산되냐?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오게 돼. 넥타이 부대가 뭐야? 직장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누구보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모험을 하지 않고 보수적인 직장인들도 분노해서 퇴근 이후에 거리로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영상 보면은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집에 안 가. 넥타이 양복 입은 채로 거리로 나와가지고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고요.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시위대를 향해서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창문 열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정말 온 국민이 다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를 돌려다오, 독재정권 물러나라 외치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결국 6.29 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더 이상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해서 드디어 법이 바뀝니다. 9차 개헌. 이게 바로 대통령을 이제는 선거인단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나발이고 그런 어용기구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7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몇 번만 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이거잖아.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임. 이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이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체제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 투표라는 게 얘들아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게 얼마 안 됐어요. 1987년부터 뽑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4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야, 얘들아. 33년밖에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불과 33년 전만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 투표권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린 지금 전두환 정권 배우고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치워버립니다. 삼천교육대, 언론 통폐합, 그리고 최규하를 물러나게 하고서 유신헌법에 의해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이 되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 법 바꿉니다. 난 유신이랑은 달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대통령을 뽑을게. 임기 7년에 한 번만 할게 라고 하면서 본인이 바꾼 법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지만 간선제라는 건 똑같죠. 그리고 정의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언론을 통제합니다. 보도지침, 땡전뉴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많은 당근을 던져줍니다. 특히 당근의 결정판이 3F 정책, 그리고 이런 우민화 정책이라고 했었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리고 교복, 해외여행 자유라, 뭐 야간 통일 금지 해제 이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경제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저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로 굉장히 경제가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했다 그래서 자유를 준다 그래서 눈 가릴 만한 당근 던져준다 그래서 눈 돌리지 않았다.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자, 순서 기억해주자, 얘들아. 큰 흐름 기억해둬야 돼. 누가 죽었어?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턱!
혁친이 윽 하고 죽었다라고 멀쩡한 서울대생을 고문한 다음에 물고문시켜서 죽인 다음에 되도 않는 거짓말을 쳤죠. 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박종철의 죽음에 분노해서 뭐가 일어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김주열의 죽음으로 4.19 혁명이 전국으로 퍼졌듯 박종철의 죽음으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독재 정권 물러나라. 법 바꿔라. 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느냐. 통일 주체 국민회의고 선거인단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민이 뽑게 달라. 직선제를 달라 했는데 전두환은 뭐라 그래요? 응 아니야. 난 헌법 지킬 거야. 내가 만든 8차 개헌 지킬 거야.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 호헌 지킬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네가 말하는 호헌 필요 없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6월 민주항쟁인가 박종철의 죽음 독재 타도 개헌 요구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6월 민주항쟁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결국 전두환 정권이 두 손 듭니다.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겠다. 법 바꿔서 직선제 임기 5년 단임제. 근데 이거 누가 발표했는지 알아 얘들아? 노태우가 발표했다. 전두환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으로 예정되어 있던 노태우가 이걸 발표했어요. 근데 연두로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 영상이. 표정 진짜 양볼에 똥 잘근잘근 씹은 표정으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직선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직선제가 됐으면 이제 이 나라의 군인 정치가는 끝났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보너스 영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흐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현대 정치가 독재와의 싸움이라고 했죠. 독재와의 싸움 세 가지는 꼭 나와.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던 4.19 혁명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반대했던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는 꼭 나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까지 끝이 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